네, 이현택TV입니다. 빌라왕, 전세 사기 등의 단어들이 뉴스만 틀면 나오는 요즘인 듯합니다. 경매 사건으로 진행되는 물건 또한 쏟아져 나올 거라고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 기준 서울 내에서 가장 많은 빌라 경매 물건을 쏟아내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내 소재지별 경매 집행 건수입니다. 아파트와 주택 그리고 근린주택은 제외한 다가구와 다세대 진행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가장 많은 경매 물건을 쏟아내고 있는 곳은 강서구입니다. 강서구. 다음으로 양천, 관악, 동작, 금천, 구로 등 대부분이 서울 서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는 어떤지 구별로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먼저 강서구입니다. 이 동네에는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역시나 화곡동에 집중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양천구에서는 신월동, 관악구에서는 신림동, 동작구 상도동, 금천구에서는 시흥과 독산동, 구로구에는 개봉동, 은평구에는 응암, 강북구에는 수유와 미아동, 도봉구에서는 방학동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상위 탑5를 지역별 순서대로 보면 가장 많은 곳이 강서구 화곡동 170건, 다음으로 관악구 신림동에 62건, 양천구 신월동에 55건, 동작구 상도동에 36건, 금천구 시흥동에 25건 해서, 자, 서울 지역 빌라 경매 물건 수 탑5를 요약하면 서울 서남부 지역이란 공통점. 자, 강서구 화곡동, 관악구 신림동, 양천구 신월동, 동작구 상도동과 금천구 시흥동 순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화곡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뉴스들에 사기꾼들 판에 놀아나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알려지다 보니까 거래는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진행되겠죠. 경매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친 사람들이 나쁜 거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생활했던 사람들의 소유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특히나 빌라왕, 깡통, 전세, 전세 사기 등등 모든 핫 이슈를 몰고 다니는 화곡동은 타 지역을 압살하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상황에 대한 뉴스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화곡동은 왜 빌라왕의 제물이 됐나? 악성 임대인 밀집 지역 중 전체 서울 전체 지역의 절반 정도가 화곡동에 몰려 있다는 점, 그리고 전세가율 90% 이상의 깡통 전세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곳도 화곡동이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깡통 전세 성지된 화곡동. 자, 왜 그럴까에 대한 뉴스 내용을 보면 지하철들이 통과하고요. 자, 여의도, 광화문, 공덕 등과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적인 장점을 분명히 가지고는 있습니다. 위치적인 부분 분명히 가지고 있고, 하지만 인서울 안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쉽지 않고 값싼 신축 빌라가 계속 생기는 지역적 한계도 분명한 곳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원인에다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초년생이나 취약층에게 대놓고 사기를 저질렀다. 그것도 청년이 등을 쳐먹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들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경매건의 공통점은 일단 시세보다 보증금이 높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증금의 지급 불능에 따른 임차인을 통한 강제 경매 진행건이란 공통점을 가집니다. 자, 유찰 횟수도 상당히 많죠. 뭐 3%, 5% 수준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울며 겨자 먹기로 임차인이 직접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데, 본인이 배당받을 금액만큼은 상계 처리가 가능하니까, 맞잖아요. 내가 어차피 받을 돈이니까 받을 돈은 이미 내가 안 내도 되는 거지. 자, 만약 다행스럽게도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 납부 금액이 크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임차인이 직접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11차까지 유찰이 됐고 최저 매각 가격이 1,880만 8천 원이다. 그리고 지금 잡혀 있는 보증금이 2억 4천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이랑 경매 비용까지 다 빼고 실제 배당할 금액이 뭐 이 돈이 아니라 뭐 1,700만 원이라고 봅시다. 1,700만 원이고, 그러면 이 경매에 참여했으니까 경매 입찰 보증금을 냈겠죠. 요 돈을 냈습니다. 그죠? 188만 800원. 이 돈은 이미
자, 경매에 내가 참여하면서 보증금으로 냈고 이 돈은 내가 받을 돈이에요. 1,700만 원. 그럼 요걸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이죠. 이 1,880만 8천 원이 됩니다. 그러면 입찰 보증금으로 낸 이 돈 이외에 실제 매각 대금인 이 돈을 내기 위해서 내가 내야 될 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보증금만으로도 이 부동산에 대한 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선순위에 놓여 있으니까 배당 순위가 앞서게 돼서 가능해지는 거고, 반대로 대항력을 가지지 못하고 배당 순위에 뒤쳐져서 실제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뭐 300만 원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요 차익이 얼마입니까? 1,400만 원 정도 내가 매각 대금으로 추가적으로 더 내야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돈을 내가 다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어쨌거나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경매에 관련된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니까 뭐 여간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는 뭐 이런 겁니다. 2억짜리 A 소유의 빌라를 B가 2억 원에 거래하면서 C에게는 2억 2천의 전세를 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억 2천이 C한테서 받아서요. B가 2억 2천을 C한테서 받아서 A에게 2억 원을 주죠. 자, 소유권은 B가 가지게 되고요. 자, 일단 B가 2천만 원을 법니다. 2천만 원을 벌죠. 그런데 집값이 올라요. 뭐 2억 3천 정도로 올랐다. 그러면 C에게서 자, 전세금을 올려달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거 내주고 C한테 내주고 D라는 사람에게 2억 5천 전세를 새로 설정할 수 있겠죠. 여기서 받아가지고 2억 2천 주고 그러면 또 3천이 남습니다. 그죠? 합이 얼마입니까? 합이 5천이죠. 그나마 D가 대항력을 가지고 선순위면 다행인데,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뭡니까? 뭐 하루 상간 아니면 같은 날 이 사람이 대항력을 가지기 전에 전입신고해가지고 대항력을 가지기 전에 뭘 설정해버려요? 근저당을 설정해버리는 거죠. 자, 근저당 1억 5천 정도를 설정했다. 그러면 B가 확보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원 챙겼죠. B가 2억 원을 챙겼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D가 자, 이제 전세금 빼주세요 라고 B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B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그 내줄 돈 없다. 배를 째줘. 돈 없다. 그럼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이 D가 뭘 신청합니까? 경매를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경매 입찰자인 X가 등장을 하는 거죠. 자, X 입장에서는 D는 대항력이 없어. D는 대항력이 없고 배당 순위에는 들어가겠지만 내 알 바 아니에요. 그죠? 결국 근저당이 앞선단 말이에요. 자, 큰 무리 없이 자, B가 소유한 부동산을 X가 취득하게 됩니다. 자, D만 이제 일부 배당금을 받거나 아니면 아예 못 받는 상황에서 명도까지 당하는 꼴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워낙 이 상황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 전에 확인이 가능하게끔 정책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 D가 대항력을 가진다 치면, 자, 입찰자 입장에서는 인수해야 될 그 권리가 생기다 보니까 계속해서 유찰이 생깁니다. 자, 과거 시세가 오르고 거래가 활발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경매권은 마치 이런 거죠. 유찰을 거쳐가지고 2억 3천짜리가 최저 가격이 지금 2천이다. 그리고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이 2억 5천이다라고 여기면, 자, 전세 2억 5천 안고 2천 나온 물건이랑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낙찰 이후에 어차피 나는 2천 주고 이 부동산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아주 저렴한 가격에 가져오니까 뭐 세금도 세이브가 되는 거고, 2천에 가져와서 이제 얼마를 줘야 돼요? 2억 5천을 줘야 되는데, 자, 이거를 내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요 똑같은 거예요. 전세 요 상황이랑 똑같은 거야. E라는 세입자를 구해가지고 2억 5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맞죠? 그 방법을 하나 선택할 수도 있고, 자, D한테 물어봐요. 지금 당장 나갈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자, 주변에 계속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D가 이 돈을 받아가지고 또 나갈 데가 없어. 마땅하게. 그럼 여기 잠깐 아직 있겠다라고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나갈 때 내가 이 돈 챙겨줄게. 지금 그냥 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 2억 3천이라는 부동산의 가격이 뭐 한 2억 8천까지 올랐다. 그러면 나는 가만 앉아서 얼마를 보는 거? 5천만 원을
버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거 과거 시세가 오르고 거래가 활발한 상황에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었던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전세가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찰 반복해서 2천까지 떨어진들 지금 시세가 2억 3천이 아닌 거죠. 2억도 아니고 뭐 1억 후반. 근데 이것조차 거래가 될까 말까 거의 거래가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부정적인 뉴스들이 연일 이어져 나오고 있으니까 전세를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금액도 뭐 1억 중반에나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결국 이 차익만큼을 팔아서 메꾸든 아니면 전세로 메꾸든 내가 플러스 알파로 알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손해를 안고 누가 입찰을 하겠습니까? 근데 같은 상황인데 부동산 상승기에는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뭐 오를 거니까. 오르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하락기다. 그러니까 하락기에 접어들면 이게 문제가 더하게 커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의 전세 혹은 전세율이 높은 계약의 경우 부동산 하락 상황과 맞물리면 이런 문제가 늘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깡통 전세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지금 막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